2019년 9월 4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137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플릴의 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딜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리의 김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리 세바스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의 제롬입니다. 이맘때만 되면 허리케인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 허리케인 도리안은 24시간 넘게 바하마 섬에 머물면서 그 바하마 섬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등 7명이 숨졌는데요. 피해 상황이 본격적으로 집계되면 사망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피해 영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본 바하마는 더 비참했어요. 구호단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주택의 90% 이상이 물에 잠긴 것 같다라고 합니다. 도리안이 물러간 후 구조대와 시민들은 제트스키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지만 바람이 너무 거세거나 물이 깊어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도리안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오늘이 수요일 밤이죠. 네, 이제 목요일 저녁 오후 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 옆을 그 중심이 지나게 되고, 우리 대부분 사시는 그 라일리, 더람 이쪽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사는 것도 괜찮은데, 찰스톤, 머를비치, 윌밍턴, 잭슨빌, 이 캐롤라이나의 동쪽 해안 부분에 피해가 좀 심할 것 같네요. 현재로.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도리안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허리케인이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9월이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라고 했는데 뭐 정확하게 허리케인이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러게요. 게다가 이제 해가 갈수록 그 허리케인의 위력이 점점 커지니까 네. 뭐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 전기가 나갈 걸 대비해서 물과 먹을 것, 뭐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제가 알디라는 그 독일계 그 슈퍼마켓을 갔다 왔는데요. 이 허리케인이 온다 그래서인지 제가 물을 하나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허리케인이 와서 이제 물이 동났다고 이렇게 캐셔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마른 음식이나 뭐 시리얼이나 뭐 이런 음식들은 거의 다 동이 나고 있었고요. 많이 좀 없었고요. 네네. 더불어서 이제 나갈 때 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 누구 이렇게 많이 사니? 물어봤더니만 그 허리케인 도리안이 와서 네. 이렇게 많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별로 세력이 안 약한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옛날에 90년대에 9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랄리 지역에 홍수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그때 이제 막 주유소 뭐 이런 곳이 이제 펌프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주유가 안 되고요. 이제 슈퍼마켓에 가더라도 이제 캐시어가 이제 안 됩니다. 신용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예, 전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전기에 많은 의존을 하는지 이제 좀 세상 실감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이제 좀 이 동네 이 지역에서는 좀 많이 준비하는 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정말 좀 조용하게 좀 많은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시간 하나 추가할게요. 얼른 하세요. 네네. 네, 없어졌어. 유홀 회사 있죠? 유홀 회사. 이삿짐 나를 때 유홀. 네. 트럭을 렌트해주는 회사가 이 허리케인 때문에 어디를
뭐 짐을 옮겨야 되고 피신을 해야 될 가족에게 트럭을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우, 그래요? 아유, 정말 고마운 소식이네요. 네. 김영훈 교수님은 어떻게 대비하세요? 네,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거는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의약품이라든가 식량, 뭐 물 같은 거 이렇게 비축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허리케인이 해가 갈수록 점점 세력이 강함이 점점 이게 그 정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허리케인 카테고리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5등급이 가장 센 허리케인인데 이번에 도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만은 바하마에 있을 때는 한 5등급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게 센 허리케인이 앞으로도 이제 자주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일부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뭐 기후 온난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네. 우리가 좀 더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세력이 강한 허리케인 오는 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멈출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그 어떤 빈도라든가 좀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쪽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우리 제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태풍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리창, 그 발코니 유리창에 이제 테이프나 이런 걸 좀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유리가 파손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차량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약간 그 지대가 높은 곳, 물이 고이지 않는 곳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는 그 하천이나 방제 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짜 무엇을 대비해도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친다면 피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들어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본인은 네. 비록 당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이타심. 네. 좋습니다. 네. 네, 더 큰 피해가 부디 없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미 국방부 국경장벽 건설 감행, 장기전으로 접어든 미중 무역 분쟁, 일제 불매 운동, 스티커 배포 소식 및 신도 사상. 오늘의 대담 손님 제롬님과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추석잔치 안내 및 지역 이야기. 광고, 샬롯의 두란노 평생대학 개강 안내 및 트라이앵글 지역 식당 구인 안내. 소리극 미주 한인열전 박용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25개 기업. 예. 자, 김영훈 교수님, 국경 장벽 건설이 본격화되었다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요? 네, 뭐 지난 몇 달 전에 우리가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된 이슈를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네. 몇 달 동안 그 뉴스가 어떻게 보면 쏙 갔다고 보실 수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 국경 장벽 건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크게 눈에 띄게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죠, 3일날 신임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자, 국내외에 미군 관련 127개 군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투입하기로 한 건설 사업 예산을 그게 총 36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하나로 하면은 한 4조 3,6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용을 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 뉴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국경 장벽 건설해야 되니까 돈을 얼만큼 달라고 그러니까 의회가 특히나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곧이곧대로 줄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깎아서 일부만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그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경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방 예산을 일부 건설 관련된 예산을 이제 전용할 수 있게 어떤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그게 어제 날짜로 최종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127개 사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명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7개 사업이 어디 사업장을 말하는 건지 사업 계획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주말쯤에 구체적인 명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36억 달러가 필요한데 이 절반은 지금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면 이루어질 군사시설 건설 사업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군사시설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건설하지 않고 그 예산을 땡겨서 전용을 해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겠다. 지금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국방부의 건설 사업 예산 전용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12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미군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시설 건설 사업과 관련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기로 한 2가지 정도 건설 사업이 이번 사태에 그러니까 이번 국방부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지휘통제소 이거를 CP 탱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존에 이미 전시 지휘통제소를 짓겠다 이러면서 예산을 1,750만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1,750만 달러를 CP 탱고를 짓는 데 쓰지 않고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한 건지 어떤 건지는 이번 주말이 되어봐야 하는 거고요. 어머나. 그리고 또 다른 주한미군 건설 관련 사업 계획이 어떤 게 있냐면은 군산에 가시면은 미군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기 경납고 건설 관련해서 이거는 또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5,300만 달러를 의회로부터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멕시코 국경 장벽을 짓는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어머나. 언론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쓰든 말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권 국가로서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산을 A라는 프로젝트에 원래 쓰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그걸 딴 데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1년 단위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얼마를 냈냐와 관련해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새로운 2020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 5,300만 달러 그리고 1,750만 달러 이거를 빼가니까 지금 요 두 가지 군사 시설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덤태기를 씌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 사업가 기질이 강한 국민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시지휘 통제소라든가 공군기지, 무인기 경납고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당장 못 지으면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내년 대선 가도에도 또 어느 정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만만한 게 한국이니까 잘 사는 나라 한국, 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이런 뭐 6, 7천만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해온 지가 꽤 시간이 오래됐죠.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까지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종속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뻥뻥 쳤었는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장기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했을 때, 뭐 길어도 뭐 한 3, 4개월 아니면은 뭐 6개월 안에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해가 바뀌고, 지금 바뀐 해에서도 지금 벌써 9월 달이니까 지금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뭐 한 가지 팩트는 지금 무역 분쟁이 장기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무역 분쟁이 미국이 무조건 이기는 무역 분쟁이 아니고, 그리고 중국이 무조건 지는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통계치를 보면은, 오히려 중국 경기는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단기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기는 처음에는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어도 상당히 강인한 어떤 맷집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그 맷집 약발이 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 분쟁에 지금 타격이 이제 체득되는,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공급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네. 단체가 매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그 숫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건데, 기준 수치를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수치가 50인데 50보다 그 달에 데이터가 50보다 그 수치가 높으면은 네. 제조업이 하락을 보인다는 거고, 근데 50보다 낮으면은 그게 경기 불황 상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좋지 않은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달 구매 관리자 지수가 미국의 경우에 49.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달에는 51.2였는데 갑자기 50m로 확 떨어진 거죠. 이렇게 50m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떨어진 게 미국 경제에서 지금 35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위축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중국의 제조업은 상당히 좋은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49.9, 그러니까 50보다 약간 낮았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난 8월달에 구매 관리자 지수가 3일날 발표가 됐는데, 이게 미국하고 반대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50.4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 경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쉬운 경기다, 쉬운 게임이다,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하다가 중국이 쉽게 지금 합의를 안 해주고 계속 지금 협상을 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그렇죠. 지금 미국 경기가 타격을 입는 객관적인 어떤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대선이 불과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9월이고 내년 11월 달에 지금 대선이 치러지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폐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폐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뒀다. 유권자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뽑아주셨으니까 이렇게라도 했지, 안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의 누군가 대통령이 됐었으면은 여전히 중국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을 거다.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 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대선 시간은 지금 시계는 점점 째깍째깍 지금 흘러가면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만만디라고 하죠. 네. 제가 하나 덧붙이면 네, 오늘 뭐 증권가의 소식인데, 그 중국이 주로 제조업에 의존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비스 부문의 그 경기가 이렇게 또 화랑으로 돌아섰다네요. 화랑이 되고. 그래요? 나름대로 참신한 소식이고, 또 증권가에 많이 퍼져서 또 주가가 약간 올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금 무역 협상을 좋은 쪽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말을 안 듣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맷집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옛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렇게 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상. 근데 네네. 뭐 1차, 2차 국공합작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내전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상당히 어떤 그림을 크게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지더라도 맷집을 항상 유지하면서 종국적으로는 이기는 경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여러 가지 공식 석상에서 특히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몇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괜히 어떻게 보면은 벌집 수신 격이 아닌가.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뱉은 말을 뒤집는 어떤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지난 9월 1일부터 중국 상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지난 8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불과 2주 지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엎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어머, 네. 이거를 9월 1일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2월 15일로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한 거죠. 물론 대통령은 우리 뭐 11월 달에 땡스기빙도 있고 12월 달에 홀리데이 시즌이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 관세 부과하면은 우리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 피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12월 15일로 관세 부과를 연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 8월 1일 날 10%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을 때는 그러한 그 홀리데이 시즌이라든가 쇼핑 시즌을 전혀 뭐 고려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 시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해놓고 불과 2주 후에 그거를 연기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그 중국이 너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하도 말하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을 한 게 아닌가, 동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에서 전혀 급할 게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지도자 않습니까? 지도자니까 뭐 국민들이 그 임기를 연장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선 염두에 둘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시계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 있어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지금 언론에서 최근 들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김 사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 페이스북 보니까 일본 불매운동 스티커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요. 그거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김 사장님이 그거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보내주신 건가요?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정석구님 활동도 하시고 또 미주 문지기 대표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직접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어머나.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노아베. 네, 가지 않습니다. 네네. 사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올림픽이 지금 방사능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 하는 것을 조심하자. 이런 두 가지 스티커 만들어서 해외 각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디 보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파리도 보내고 독일도 보내고 그렇게 보냈어요. 아유, 그러셨네. 보니까 내용이 캐나다는 물론이고. 예. 아유, 잘하셨네요. 내용이 간단하면서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농장에서 트라이앵글 지역에 나눠드리고 내가 또 페이필에 가서 좀 나눠드리고 또 샬롯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바쁘게 보내셨네요. 자, 그리고 엊그제 BBC 라디오에서 일제 불매운동으로 한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이 7%가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예. BBC에서 예. 방송을 할 정도면 나름대로 지금의 이 한인들의 불매운동 열기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래서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뭐 한국민들이 안 사면 그것만으로도 좋은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 퍼져서 같이 하면 훨씬. 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네. 보시다시피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인가요? 네. 거기에서 우길기 있지 않습니까? 우길기.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장기. 네. 요거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일본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큰 아이고, 문제이기 참. 때문에 지금 우리 뭐 한인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아유, 참. 가뜩이나 방사능 때문에 일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굳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피해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그 우길기를 문양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하니까 아유, 세상에. 올림픽에 가기 싫은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게요. 보다시피 아유, 그 참. 우길기나 독일의 하켄 크루즈 기나 똑같거든요. 여기에는 그렇죠. 같은 의미죠. 자기 민족의 우월성 나타내고 타민족을 무력으로 짓밟겠다는 거고 지금 사진은 그 두 나라 깃발을 딱 해놓고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동맹회의를 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유, 참 문제예요. 대단하네요, 우리 진짜. 태바님이 네. 다시 한번 또 이런 일본인들의 이 아주 근성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네. 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독일은 그 또다시 2차 대전 어떤 그 역사적인 날을 맞이해서 독일 수상이 또 한 번, 거기는 뭐 어떤 2차 세계대전 기념일마다 독일 수상이 계속 잘못했다, 사과한다. 맞아요. 이게 연례 행사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만 맞아요.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요. 합법이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태바님 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일본 우익의 사상적 뿌리인 신도란 무엇인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뿌리가 대화, 야마토 정권인데 히미코 여왕이 세웠고 그 후손인 천황이 이어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우익들은 모든 주권은 천황에서 나오니 인민주권, 인권 이런 사상 다 없애야 제대로 된 야마토 정신을 구현한 나라가 될 수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이 지금 천황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신들이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자, 우리 같으면은 천조 대신이 환웅이에요. 환웅과 웅녀의 모습을 다 갖고 있죠. 왜냐면 천조 대신이 여성이니까요. 남성성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으로 현재 여신으로 받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 신앙 같으면은 웅녀 신앙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후예인 단군이 천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군이 내려오다가 끊겼잖아요. 일본은 단군이 만세일계라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 계통으로요. 그러니까 일본은 단군을 모시는 종교단체인 거죠. 천황을 모시는 종교단체인데 이게 좀 옅어졌다가 강해졌다가 하는데 에도 막부 시대면 막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천황 신앙이 어떻겠어요? 옅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옅어졌다, 강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언제 강해졌냐? 메이지 유신하면서 강해진 거예요. 이 신도가 국가 신도로 돌변을 합니다. 천황이 대권을 장악했고 막부로부터 정권을 받았잖아요. 천황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천황 대권 아래 국가 신도 사상, 천황, 정치적으로는 천황이 직접 통치하고 국가 신도,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군국주의거든요. 아시아 전체를 먹고 호령하자 해서 나간 거예요. 그걸 다시 만들고 싶은 거죠, 아베가.
이 아베는 일본 회의의 구성원이거든요. 거기 명령, 지령을 따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종교 간부예요. 이상한 종교 단체의 간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가 신도라는 그 간부요. 국가 신도가 지금 그러니까 언제 망했냐면은요. 80년 가다가 망했어요. 언제죠? 바로 태평양 전쟁 때 메가더 장군한테 망해가지고 그 뒤로 일본의 천황이 뭘 선언했냐 하면 인간 선언이라는 걸 하고 전국 순회시켰어요. 메가더가요. 천황은 인간인 거 보라 이거죠. 초라한 모습으로. 네. 그렇죠. 초라한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이제 실상을 보여주고 약간의 모욕을 줬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천황을 살려서 쓰려고 봐주면서 전범해서 빼주면서 메가더가 이용해 먹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을 철저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일본 헌법 개정시키고 국가신도 날려버리고 신사나 이런 거 다 철폐시키고 제약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못 견디는 게 바로 일본 우익단체예요. 신사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8만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도회의는 정치가들 중에 이 신도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연구하고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이제 개헌으로 들어가서 개헌할 때 민주주의 요소를 최대한 빼고 지금 어디로 가고 싶냐? 북한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완전히 수령이 지배하는, 천황이 지배하는, 천황이 다시 대권을 가지고 등장하는, 그래서 인민주권은 말살하고 천황 주권을 높이고 아주 전제주의 국가, 파시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군국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동력이 상실되고 고령화됐죠. 취업은 쉽죠.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인구 줄고 고령화되죠. 사회 동력은 없죠. 아주 죽겠으니까. 그런데 또 더 지랄 같은 게 뭐예요? 남과 북이 자꾸 계속 친해지고 있죠. 남북이 합해서 강해지면요. 자기네가 약자가 되고 여기가 아시아 최강자가 우리 한국이 될 거예요.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최후의 발악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몰리면은 뭐만 하면 되죠?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아 전역을 통치할 때가 천황 대권하에서 온 국민이 신도가 합심해가지고 세계를 쳤을 때거든요. 아시아를 쳤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때요? 삼성 반도체 날려버리고 한국 좀 주저앉혀버리자. 그래서 우리 지금 치고 올라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일제불매운동이요. 이거 정말 이거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예, 그 유럽 여러 나라들도 아직도 왕들 있죠. 왕들 있지만 네. 거기서는 그냥 하나의 상징, 하나의 그 왕의 계보를 이으면서 그냥 전통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 나라로 그렇죠. 돌아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럼요. 생각하고 헌법을 생각하면서 살지. 근데 왕은 그냥 상징으로서 하나의 거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일본만은 이게 정말 다르네요. 다르고. 아우, 이거 무서워요, 이 자신의 사람들.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꼭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부 세력, 그 극우 세력이 전권을 장악하고 자기 나라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또 다른 나라에 말살시키죠. 네. 뭔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한 일이죠. 이건 절대로 그렇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바로 그 소시오패스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일제불매운동 그리고 지금 올림픽 그 보이콧도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예요. 네.
네. 자, 오늘 대담 손님으로 제롬님 나오셨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제롬님. 안녕하세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사는 제롬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네. 만나서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아주 무슨 잔치가 있다면서요? 예, 뭐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가장 한국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행사 하면은 이제 한가위 추석 잔치가 좀 있어요. 의외로 원래 이제 이걸 하려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2014년부터 올해로 이제 6번째를 맞는 잔치인데요. 네. 뭔가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좀 전통적인 축제가 돼버렸어요, 이 동네에서는. 이게 원래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한국문화원의 오픈 행사, 오픈 세레모니처럼 시작이 됐는데, 네. 전혀 생각 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때 추정 예상 인원이 한 100분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해를 거듭할수록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더 모이더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예상 추정 인원이 250명 정도 이렇게 큰 잔치가 돼버렸죠. 굉장하네요. 자, 네. 올해는 행사 내용이 어떤지 내용이랑 시간과 날짜 알려주세요. 네.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르죠. 9월 13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사는 9월 14일 저녁 5시 30분부터 그린빌 한국문화원 마당에서 열리고요. 이번 행사는 조금 다른 게 규모를 저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과 또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아무래도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 회의 결과가 한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이번에는 주최를 해보자. 그러니까 무조건 크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규모,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해보자라는 좀 취지로 좀 주체가 좀 바뀌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똑같은 행사지만 기존에는 저희 이사회 임원들이 좀 모여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약간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적인 생각? 속세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행사를 생각하다가 올해는 한국 학교 주최로 한번 해보면 어떤 것이 나올까.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의 그런 퍼포먼스가 한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주로 맞춰지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지겠네요. 예, 좀 다른데 오히려 좀 더 가족적이고 기존엔 어른들을 위한 좀 이게 행사였다면 아이들도 더 충분하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딸내미도 그날 보여줄 장기자랑 준비한다고 바쁘네요, 요즘. 네, 그렇군요. 그전에는 이제 나훈아 노래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렇죠. 고향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게 나오겠죠. 네네. 좋아요. 네, 많이 기대됩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동네 잔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구경하시고 오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이니까요. 주저마시고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지역 한인분들도 많이 가시고 또 그 지역에 타민족 분들도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이게 같이 융합해서 한국의 명절을 서로 즐기고 서로 알고 인사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주 모범적입니다. 우리 The Korea Center of 그린빌 한국 문화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역 및 산업 소식 김 사장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바님도 우리 세바스찬님 상을 많이 받았겠지만 제가 자영업자로서 상을 별로 받은 건 없는데 이 시상식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상이 뭐냐면 네. 이 비즈니스 하면서 받는 상이에요. 무슨 상인데요? 또 뭐 올해 뭐 고객 관리를 잘했다든가 매출을 뭐 1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받는 상 있죠. 그런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뭐 매출 올려서 돈 벌었는데 거기다가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고객 관리 잘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거 잘한다고 또 상을 줘. 상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비슷한 거 딱 한 번 받아봤거든요. 고객 관리 잘한다고. 그래요? 네, LG TV 막 몇십 인치짜리 부상으로 받고 막 그랬는데 그래요? 와. 내 마음속에 뭐냐면 뭘 또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좋은데 안 줘도 좋은데 그걸 더 주는 거야. 네. 안 했다고. 근데 이런 비슷한 상이 네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래요? 뭔가요? 그 이름이 Fast Growing Business in South Carolina. 그것도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상식은 누가 주최하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캐피탈 코퍼레이션, 또 그린빌 네. 비즈니스 매거진. 우리 제롬님 조금 아까 나왔지만 그 그린빌 지역의 그 산업 동향 관련한 전기 간행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합쳐서 이 시상식을 준비하는데 벌써 올해로 18번째나 됐다네요. 해마다 네. 매출도 빨리 증가하고 고용도 많이 하는 기업 25개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25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흥미로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요. 자, 올해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기업 중에 선정된 회사로 9라운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9라운드. 무슨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냐? 킥복싱 체력 훈련 도장이에요. 어머. 이게 그렇게 또 올해 성장을 많이 했네요. 우리 태권도장 생각나죠? 네네네. 아마 많이 와. 회원도 많이 늘고 이 체인점도 많이 확장되고 그러나 봐요. 두 번째 회사 Forbes Book. Forbes면은 이것도 간행물 이름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Forbes Book이라는 회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있는 회사예요. 근데 뭘 하는 회사냐? 기업 회장, CEO들 아니면 전문인들 있죠. 무슨 뭐 변호사, 네네. 예술가, 뭐 체육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을 펴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꼭 자서전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기업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기업 경영의 9가지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뭐 태권도 고전무용, 태바유 뭐 이런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책으로 펴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이렇게 2019년에 빠르게 성장하고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이번 25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와. 또 하나 대단하네요. 회사, 찰스톤 블루 하벤 툴스. 아시다시피 우리 뭐 포치, 한국말로 툇마루라고 하나요? 포치에 이렇게 수영장이나 욕조 같은 거 놓는 거 있죠? 마당. 네네네. 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막 물도 좀 흐르게 하고 좀 모양도 아기자기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올해 또 성장했습니다. 많이. 또 하나 회사 파운데이션 스페셜리스트. 우리 집을 이렇게 가다 보면 드라이브웨이 같은 거 이렇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이렇게 깔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울퉁불퉁해지고 그렇죠. 깨지고. 네네네. 요런 거 이제 리페어해주고 수리해주는 작업. 또는 물론 이제 뭐 땅을 평평하게 뭐 보강하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그 베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 지하. 네네네. 지하를 베이스만. 잘 설치한 넓게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밑에 뭐
뜨거운 물, 뭐 하수 이런 통로나 몇 개 있고 아주 막 기어 들어가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밖에 네, 없는 지하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네. 크롤 스페이스라고 이 합니다. 회사가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음. 뭐 작업할 게 있으면 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의 골칫거리는 뭐냐면 여기에 물이 습기가 생기면 이 지하에서 뭐 물이 떨어지거나 밖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 물이 생기면 여기에 곰팡이가 끼기 시작해요. 그렇죠. 집 많이 망가지죠. 그러면 이 나무에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그 집 구조물 전체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수 작업 같은 걸 철저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간이 넓은 곳은 방수 작업하기 쉽지만 뭐 사람의 허리밖에 높이가 안 돼. 이러면 참 힘들어요.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작업을 하다가 어떤 그야말로 라티노 형제가 와서 해주다가 그 밑에 있는 수돗물을 탁 잘못 쳐가지고 거기서 물이 더 퍼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작업을 어머나. 하다가 정말 난감한 적이 있어요. 더 문제가 어, 없애려다가 어머나. 네네. 수도관을 터뜨리는 바람에 막 물이 일을 저지르셨네, 그냥. 그게 300불 주려고 했던 거를 150불만 주고 내가 수습을 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찰스 파운데이션 스페셜리스트 이 회사가 바로 그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 회사는 캠든 클리어텍 인터랙티브. 이 회사는 뭐 교실이나 회의실, 강의실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장비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TV랑 네. 모니터 막 이런 거. 그러면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주는다기보다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뭐 탁탁 터치하면은 뭐 다른 그림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네. 인터랙티브한 그런 장비들. 예,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2019년 들어 아주 매출 증가하고 고용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회사 그린빌 디젤 랩탑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디젤 트럭 큰 거 있죠. 대형 트럭, 디젤 트럭이나 중장비 수리 기술을 담은 소프트웨어 및 도구. 그러니까 막 그런 디젤 트럭이나 중장비가 고장 났을 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또 간단한 도구들, 뭐 고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거를 세트로 해서 팔고 또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올해 이 시상식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매출도 늘고 고용도 많이 했나 궁금해서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은 실제로 10월 22일 11시 반부터 2시까지 PM 콜롬비아 메트로폴리탄 컨벤션 센터가 이제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이 시상식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가시면 바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보이시죠? 네. 이야기도 나누고. 오, 네, 완전 파리네요, 파리. 네, 요게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상 지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또 광고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세바스찬님 먼저 광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더렘에 있는 조선옥이라는 식당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서빙이랑 주방이랑 두 파트를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렘에 있는 조선옥에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옥이 한국 레스토랑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샬롯에 두란노 평생대학이 있는데 네. 2014년부터 샬롯 지역 인근 지역에 장년 노년분들 모셔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뭐 기타 교실, 뭐 서예, 뭐 종이접기, 미술, 바둑, 뭐 이런 아주 그런 강의들을 했던 대학인데 올 가을에는 준비를 위해서 잠깐 쉬고 2020년 봄학기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는다고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 두란노 평생대학이 샬롯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유일한 이러한 교양 강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잘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기도 하지만 일부 분들만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 새 개강을 하면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서로 좀 좋은 시간 나누시고 새로운 것들 배우시고 또 친교하시고 그러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소식 있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9월 8일 오는 일요일이죠. 네. 예. 페이필 상공회의소 친선 골프대회 있습니다. 장소는 게이트 4 골프 클럽에서 오후 1시 반부터 친선 골프대회 있고요. 참가비는 50불. 이 정도면은 꽤 싼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점심, 저녁을 제공한대요. 보통 요즘 골프대회, 이렇게 한인 골프대회 하면 참가비가 거의 100불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페이필 한인 상공회의소 주최 골프대회 참가비 아주 싼 편이고,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골프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